중국이 치고 올라갈수록 미국은 더 인공지능 쪽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 인공지능 산업은 아주 초입에 있습니다. 지금 뭐 생산성이 많이 높아지고 이런다고는 하지만 인공지능 뭐 애플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도 제대로 기능이 나오지 않았고요. 자율주행도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은 이 차 안에서 좀 더 쉬거나 뭐 영화 보거나 운전을 하는 대신에 새로운 시간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길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시장이 또 탄생할 수도 있고요. 인공지능은 아직도 2025년, 2026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계속 크게 투자해야 하고 그만큼 크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너리 박지입니다. 자, 나도 엔잡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누구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현실은 내가 하고 있는 본업에도 집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본업과 투자의 조화를 통해서 그 양쪽에서 정말 다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한 분을 모시고 저희가 투자 관련된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물결 문성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의사를 병행하고 있는 만 29세 의사 문성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20대 만 29세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제 본업은 의사로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투자도 열심히 같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뭐 책까지 내셨다라고 하면은 투자에 있어서도 꽤 성공적인 이런 수익을 거두고 계신 건데 사실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정말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투자 공부까지 같이 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운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네. 본과 3학년 때였습니다. 본과 3학년 때부터는 병원에 실습을 돌게 됩니다. 네. 병원에 실습을 돌게 되면 실제로 이제 병원에 종사하시는 선배님들, 레지던트나 뭐 전공의 선배님들부터 교수님들도 많이 뵙게 되고 또 따로 개원한 선생님들도 많이 뵙게 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제 미래가 아무래도 그런 선배님들이다 보니까 그 선배님들의 삶이 어떤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미래도 상상해 보았는데요. 선배님들이랑 이 교수님들이 삶이 매우 이상적인 삶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때는 이 시간이 되게 팍팍하고 많이들 힘들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을 챙길 시간도 별로 없어 보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 건강을 챙길 시간도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다른 분들의 건강을 챙기기는 하지만 자신은 이제 건강검진 받을 시간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원한 선배님들도 보시면은 개원가에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365일 이렇게 매일 진료하는 병원도 점점 늘고 있고 이제 새벽 1, 2시까지도 진료하는 병원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의사가 앞날이 창창해 보일 수는 있어도 남들이 보기에 시간이 많이 없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고 병원 사업 구조라는 것 자체가 의사에 매우 의존하게 되는 사업 구조라서 그렇죠. 그 환자 한 명 한 명 진료할 때마다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라 의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없는 구조에서 이거를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처음에 본과 3학년 때는 그냥 재테크, 뭐 예금, 적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혜택이 좋은 카드 뭐 이런 것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동산이나 주식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고 근데 부동산은 임장을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더 시간이 많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주식 공부를 하게 돼서
이제 점점 더 주식 쪽으로 집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블로그에 보면은 이 투자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제 국내 주식보다는 이제 미국 ETF 투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는 이유와 또 실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ETF 좀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국내 주식은 초반에는 했었는데 네. 하면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왜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서 국내 주식을 많이는 하지만 네. 굳이 이 수많은 나라의 주식들 중에 국내 주식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었고 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을 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습니다. 작기도 하고 이 미국이 제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크기도 하고 자본시장도 매우 성숙해 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주식 기업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는 이유가 실적이 잘 나오면 그 수익을 주주들한테 환원한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잘 나오는 기업들을 찾는 건데 그게 이상적이죠. 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수익이 성과가 잘 나오고 실적이 잘 나와도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이나 뭐 그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이 주식 공부를 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이 주주 환원이라든가 자사주를 뭐 매입하고 소각하고 배당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식 공부하는 대로 실적이 잘 나오면 그만큼 주가도 정직하게 올라가는 면이 있어서 그래서 미국 주식 쪽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시가총액이 크면은 거대한 흐름을 선도하는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습니다.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요새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다 네, 우리나라보다는 AI 관련해서. 네, 미국이 다 선도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서 이 시가총액이 작은 우리나라는 그 거대한 흐름에는 조금 왜곡되는 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중에서는 말씀하신 이유로 미국 주식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미국 주식도 이제 개별 주식이 있고 ETF가 있잖아요. 근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라든지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뭐 이런 것들에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ETF에 이게 뭉뚱그려서 투자하는 게 나을지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사실 저는 이 투자 철학을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예측 가능한 것들에 투자를 하자고 말을 합니다. 네. 예측 불가능한 것들은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즈 이런 빅테크에 투자하는 건 비교적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 하나하나에 투자하다 보면 기업 하나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들을 접했을 때 기업 하나하나의 주가는 좀 불안정합니다. 다만 기업의 집합체를 투자를 한다면 예를 들어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한다면 미국 네.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비교적.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ETF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S&P 500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 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좋은 ETF의 조건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봤을 때 이게 아무리 좋은 ETF다라고 해도 최근에 너무 이제 계속해서 성장 가도만 달려온 그런 ETF라면 수익률이 계속 올라왔다면 아 그럼 이제 좀 떨어질 때가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ETF의 좋은 조건은 ETF 하나하나의 추종하는 지수나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네. 같고 그 이외에 뭐 운영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ETF 나스닥 100 지수라든가 S&P 500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상승해 있다고는 생각은 하겠지만 네. 그래서 불안한 분들도 많다고는 생각은 들지만 그만큼 미국이 지속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상승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조금 단기적으로 더 오른 면도 있지만 15년, 20년 이런 평균 전체 좀 긴 기간에서의 평균 수익률도 나스닥 100 지수만 하더라도 15% 내외이기 때문에 매우 큽니다. S&P 500도 한 7, 8% 수준이 되기 때문에 네.
다른 뭐 코스피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 성과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나스닥 100 지수나 S&P 500 지수는 그거에만 투자하더라도 나중에 5년, 10년을 바라봤을 때는 연평균으로 봤을 때 15% 수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는 15년, 20년 동안 이 수익률이 15% 정도 됐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자본시장이 매우 성숙해 있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흐름을 미국 기업들이 선도를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 구조로 봤을 때에도 아주 지속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거의 전 연령대별로 아주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 그 예. 인구 피라미드가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예, 말씀이신데. 거의 직사각형처럼 되어 어, 있어서 이 인구 구조만 봤을 때에도 네.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역삼각형 모양이죠. 네. 그래서 고령사회라든가 이런 것들 생산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겪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랑 또 대치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도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 모양입니다. 어. 그런 면들에서 이 중국도 이 생산성에 관련한 많은 고민들을 겪고 있는데 아주 인구 피라미드 구조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이라는 게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도 10%, 15%그 이상까지도 연평균 상승률을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고 뭐 관세 전쟁이라든가 조금 우려는 변동성은 더 커지고 있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분할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작가님이 출연하신 영상들을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월배당 ETF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월배당이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월배당에 관심 있을 만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구 피라미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지금 50대, 60대 고령 인구가 최근 들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란 이제 만 65세 인구를 고령 인구라고 하는데 네. 그 인구의 비중이 20% 넘는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런 은퇴하는 사람들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제일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제일 관심을 가질 만한 그렇죠. 거겠죠. 네. 예를 들어 20대, 30대부터 한 40대는 근로소득으로 월급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월배당에는 크게 신경 쓸 요인이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이 노후 대비가 잘 되지 않으신 분들 이 고령 인구 은퇴에 지금 앞두고 있는 분들이 월배당에 관심을 가질 텐데요. 네. 이런 인구들이 지금 많아지는 상황에서 월배당 ETF는 아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ETF죠. 네, 달콤하죠. 네. 하지만 월배당 ETF는 이 월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배당이 3%, 4%가 아니라 고배당을 주는 월배당 ETF가 많은데요. 이 목돈이 적더라도 월마다 들어오는 현금이 꽤 많은 것이죠. 네. 하지만 이 월배당 ETF는 역사가 짧습니다. 일단 역사가 짧아서 매달 한 10%, 8%씩 주는 이 배당 수익률이 앞으로 계속 될 거라는 것이 검증이 안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월배당 ETF라는 게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해서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고 그 상품의 특성을 보면 상방은 막혀 있습니다. 추종하는 지수나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 월배당 ETF의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상방은 어느 정도 막혀 있고 아, 그러니까 리밋이 걸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수익에. 네. 대신에 배당은 꾸준하게 계속 나올 수 네. 있는 것이죠. 반면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가 문제인데요. 하락폭을 살짝은 막아주기는 하지만 추종하는 지수나 종목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원금을 잃을 수 있을 뿐더러 배당을 꼬박꼬박 주는 게 유지될지에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꼭 있다는 거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고 근데 은퇴하신 분들은 거기에 계속 의존하게 되면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원금이 크게 손실되는 경우가 있고 배당이 끊기면은 이 생활이라는 것들이 매우 흔들릴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은 들고요. 대신에 하방이 막혀 있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하방이 지금은 이 월배당 ETF는 뚫려 있어서 문제인 건데 네. 추종하는 지수나 종목 자체가 하방이 막혀 있으면은 조금 나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 봤을 때 채권이 있겠죠. 채권은 20년물 미국채에 투자하는 채권들이 있는데 20년물은 꽤 변동성이 큽니다. 20년물은. 네. 예를 들어 2022년도에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때는 오일 쇼크급으로 엄청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랐습니다. 네. 그러면 채권 가격은 급락할 수밖에 없는데요.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데 20년물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의 고점 대비 50% 가까이 빠지기도 했고요. 대신에 만기가 짧아질수록 변동성은 낮아집니다. 한 8년물, 10년물은 고점 대비 20% 정도 빠졌고 이제 한 5년물, 3년물은 고점 대비 한 5%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는데 5년물, 3년물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그게 샤이 ETF라고 SHY ETF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투자할 만은 합니다. 그것도 월배당 ETF고 네. 그거는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2002년에 상장되어서 지금 2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고요. 대신에 배당 수익률은 한 3%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다른 ETF들보다는 배당 수익률은 높다고 볼 수는 있고요. 그 정도의 이제 채권 ETF 하방이 막혀 있는 것들은 투자를 할 만한데 나머지는 월배당 ETF든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관세 전쟁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금융시장에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큽니다. 이런 시장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좀 망설여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시장에서는 항상 잡음은 존재했습니다. 2022년에도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되면서 그때 뉴노멀이라고 하고 앞으로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성장해 오던 시장이 성장을 못할 거다 이런 우려도 있었고 지금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변동성이 매우 커지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의 구조는 저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평균 수익률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 100 지수는 10%를 넘는 이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떨어질수록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환율에 대해서 지금은 환율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네. 환율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환율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 가능하지 못하고 저만 하더라도 2020년도에 코로나 때쯤에 이 투자 규모를 크게 늘렸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환율이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때 이제 환전을 하면서 그 환전 증권사 직원이 지금 환율이 높은데 이렇게 환전하는 거 괜찮겠냐라고 대물을 정도로 이 환율이 갑작스럽게 크게 급등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도 이 환율이 1250원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도 우려하던 게 125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한 1450원 정도 네. 되죠. 이 환율이라는 건 예측이 안 됩니다. 앞으로 떨어질지 오를지 지금보다 더 오를지도 예측하기 어렵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것들은 걱정은 하지 말고 대신에 미국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게 탄탄하게 받쳐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뒤에 미국 증시는 많이 상승해 있을 확률이 크겠죠. 네. 10년 뒤의 환율은 잘 모르고요. 환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런 기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는 되게 큰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율에 너무 우려하지 말고 지금의 변동성에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근로소득의 일부분을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무래도 나중에 봤을 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금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하고 한국 모두 이제 금리 인하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 좀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그런 개별 종목이라든지 ETF라든지 관심이 많은데 이런 것들 어떤 것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금리가 인하할 때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일단 기업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하나는 성장성이 큰 기업입니다. 성장성이 클수록 금리가 인하했을 때 조금 더 주가가 크게 오르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소형주들, 중소형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 비용 이런 것들로 많이 고통받던 기업들이 금리가 인하되면 조금 더 숨통이 트이겠죠.
일단 성장성이 큰 기업을 알아보면은 기술주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기술주 IT 비중이 50%가 넘는 게 나스닥 100 지수고요. 그런 거 말고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으면은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 투자할 수 있겠죠. 지금 제일 주목을 받는 게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성장성이 큰 반도체 위주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제 뭐 TSMC 이런 것들로 상당 비중을 포함하고 있는 이 반도체 ETF가 있는데 SMH ETF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 금리가 인하되면 조금 더 크게 상승할 확률이 크고요. 다른 반도체 ETF들도 있지만 성장성이 큰 반도체 기업들 위주로 가지고 있는 게 SMH ETF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소형주 이것도 금리 인하에 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인데 러셀 2000 지수에 투자하는 ETF가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 이제 순위를 나눠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1위부터 3000위 이 2000개의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데요. 1001위부터 3000위까지? 예. 그래서 200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중소형주다 보니까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기업들도 많고 네. 현금 흐름도 좋지 않은 기업들도 많을 텐데, 그리고 부채 비율은 비교적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조금 덜 할 거고요. 이렇게 부채 비율 때문에 부채도 많이 큰 상황에서 이자 비용도 많이 나가고 힘든 상황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금리가 인하되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원래는 그런 금리가 지금 높은 상황에서는 이자도 많이 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우려 때문에 많이 주가가 내려간 면들이 있는데 네. 그 우려가 해소되면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ETF가 있습니다. 네. IWM ETF라고 이런 러셀 2000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ETF, 20년물 ETF는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금리가 인하됐을 때는 비교적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채권 ETF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금리 인하 시기에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ETF 정리를 해봤고요. 조금 전에 이제 빅테크나 AI 관련된 기업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요거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AI 분야가 이제 2024년에 정말 이 미국 주식 시장을 완전히 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중국발 이 딥시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많이 또 이제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2025년에도 이 AI 관련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도 될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치고 올라갈수록 미국은 더 인공지능 쪽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 중 하나가 중국일 겁니다. 네. 왜냐면 중국은 고령 사회로서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아주 크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생산성 관련해서도 문제가 크겠죠. 생산성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인공지능 기술이고요. 근데 이 인공지능 기술을 미국이 훨씬 더 격차를 크게 가지고 있으면 중국은 미국한테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국은 그런 방면에서도 그 인공지능 쪽에 훨씬 더 크게 투자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사실 인공지능 산업은 아주 초입에 있습니다. 지금 뭐 생산성이 많이 높아지고 이런다고는 하지만 인공지능 뭐 애플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도 제대로 기능이 나오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몇 년만 지나더라도 애플 인텔리전스 이런 기술들이 탄탄해지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이폰을 쓰는 유저들도 더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자율주행도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은 이 차 안에서 좀 더 쉬거나 뭐 영화 보거나 운전을 하는 대신에 새로운 시간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길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새로운 시장이 또 탄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중국도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미국도 이 자율주행에 크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한 규제들도 많이 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도 인공지능은 아직도 2025년, 2026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계속 크게 투자해야 하고,
그만큼 크게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 뭐 중국에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투자하고 경쟁하고 하면서 그렇게 점점 더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걸로 정리를 해보고요. 그렇다면 작가님이 좀 특별하게 주목하고 계신 이 시점에서 특별하게 주목하는 AI 관련된 주식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AI 관련해서는 지금 빅테크 주식들이 지금은 성과를 크게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작게 중소형주들이 AI 관련해서 좀 치고는 올라오고 있지만 중소형주들에서 AI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리 잡을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면들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압도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테슬라라든가 뭐 진부한 얘기일 수 있지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것들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전체적인 기업의 집단을 투자하는 것이 맞겠죠. 그게 이제 지수 위주로 뭐 반도체 산업 ETF라든가 뭐 인공지능 관련 ETF나 지수 ETF 이런 것들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만의 투자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주식 공부는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교 공부나 과 공부, 뭐 의사도 마찬가지로 조금 편한 면이 있다면은 정해진 길대로 그 주어진 과제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결국 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식 공부는 그렇지는 않죠. 워낙에 투자 공부 방법론도 엄청 많고 이렇기 때문에 투자 공부를 잘못 잡으면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시간만 이제 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고 이 투자 공부 시간이랑 성과랑 이게 완전히 비례하진 않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부를 할수록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측 가능한 것에 투자하는 것을 저는 선호를 하는데요. 예측 불가능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보면은 예를 들어 일일 시황들 하루하루에 어떻게 시황이 될 것인가 내일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2025년 조금 길게는 2025년 이럴 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경제가 흘러갈 것이고 거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는 예측하기 힘든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기보다는 그리고 기준금리도 마찬가지죠. 기준금리나 환율도 예측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런 예측 불가능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 기업들의 사업 구조는 어떻고 이것들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뭐 미국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인구 구조만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측 가능한 것에 기반해서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변동성에 관련해서 이 변동성이 나스닥 100 지수만 하더라도 1년 내에 한 30%, 40%씩 떨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변동성도 그냥 저는 감내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 변동성에 너무 무서워하면은 결국 될 것도 안 되고 충동적으로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투자 기간을 좀 길게 잡고 어느 정도 근로소득의 그 의미 있는 비중을 투자하면서 이 변동성에 어느 정도 감내가 될 정도로 점점 더 익숙해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투자를 공부하시고 실제로 투자를 또 제법 뭐 오랜 기간 해오시면서 이렇게 그냥 진짜 팔고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매도하고 싶은 순간에 그래도 내가 믿고 있는 예측 가능한 그런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거를 감내해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본업과 이 투자의 조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무래도 피부 미용 쪽에 종사하기 때문에 피부 미용 쪽 시장이 커질수록 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연동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 반도체 쪽에 종사하고 있으면 반도체 쪽에는 투자하는 걸 조금 꺼리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장기 투자하면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장기 투자하는 그 종목들이 이 산업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내 근로소득이랑 연동되어 있다면은 분할 매수하는 그 원천이 근로소득인데 그 근로소득마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의 포트폴리오 자체는 집중 투자할 수는 있더라도 근로소득이랑은 좀 분산해서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아주 막막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미래도 불투명하기도 하고 앞날 그 스스로의 앞날의 미래도 불투명한데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일단 중요하고 이 받아들이고 대처를 잘 해라, 대비를 잘 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대비의 첫걸음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아주 합리적인 대처라고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마음을 먹어도 이제 환율이나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낯설고 막연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막연한 그 투자 과정을 조금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입문자들을 위해 제가 책에서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책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비 잘 하시고 천천히 조급해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쌓아 가시다 보면은 조금씩 성과를 보게 되시고 조금 불투명했던 미래들이 앞으로 조금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예측 가능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우리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이제 성공적인 투자의 길로 가는 방법 같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보다 투자 공부가 더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만큼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투자를 하는 만큼 우리가 더 꼼꼼히 알아보고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그 길에서 저희 도너리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달물결 문성민 작가님의 저서 함께 하시면서 또 더 많은 정보 얻어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업과 투자의 조화를 위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는 분들에게 정말 멋진 자유가 기다리고 있길 바라면서 저희 오늘 달물결 문성민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